사우디가 건설하려 했던 한국 원전을 취소해버리더니 중국 원전을 대신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단 며칠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꾸며 대반전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기에서 초대박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에 패권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측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미국과 한국의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 주재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 경제, 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버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튀르키예, 터키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연합의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 살만 황태자가 한국, 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에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핵안전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핵안전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 장애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 생성 가스 패션 게이스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 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선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여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3터부터 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레리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호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 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 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에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 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에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껴가고 삼성전자가 3나노 경쟁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1등 자리에 있던 TSMC는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TSMC의 주요 단골인 인텔도 협력을 거부하며 TSMC가 구축한 공고한 위치가 흔들렸죠. 미국의 IT 기업들 역시 TSMC보다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대만 공격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위협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TSMC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요. 삼성에서는 위기에 몰린 TSMC를 인수할 계획까지 세우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의 치열한 다툼, 그 가운데 최종 승자로 거듭날 삼성전자의 놀라운 행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웨이퍼에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미국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줬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첨단 기술을 가진 TSMC를 쫓아가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최초는 TSMC가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바라봤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보기 좋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분석을 배신했습니다. 그동안 느긋한 대처를 보이고 있던 TSMC와 많은 반도체 전문가를 경악하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위치한 곳에서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하며 TSMC보다 한 단계 더 앞섰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격 양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남겼죠. TSMC의 기술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6조 4천억 원 수준, 시장 점유율은 1분기
3% 수준에 불과합니다. TSMC는 이에 비해 53.6%를 기록해 압도적인 시장 지도자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TSMC는 3나노 개발에서 한국에 밀리는 수모를 겪으면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라는 명예가 훼손되었죠. 그런데 대체 3나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입니다. 회로는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 회로가 가늘다는 의미로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로가 많이 새겨진 반도체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회로가 새겨지면 더 우수한 반도체라 할 수 있죠. 현재 기술로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이 집약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로가 작아질수록 상호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간섭 없이 집약된 회로를 많이 배치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이전 세대 기술인 4나노 기술은 두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4나노보다 더 작은 3나노 시장을 누가 먼저 앞서는지에 따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치고 올라서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삼성을 다시 본 것입니다. 당장 인텔이 TSMC와의 계약을 취소하며 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인텔이 차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의 GPU 생산 주문을 TSMC에 맡겼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인텔 공식 입장은 메테오 레이크의 내부 문제로 2023년까지 양산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요 업체인 인텔이 발을 뺀 것은 TSMC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수주받아 업체 대신 생산하는 TSMC 입장에서는 주요 업체 취소가 곧 자금 확보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TSMC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역시 큰 손해죠. 다급한 TSMC는 삼성의 발표에 맞서 최근 놀라운 발표를 선보였는데요. 애플을 3나노미터 공정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입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탑재하는 M2 프로 칩의 대상자로 TSMC가 개발하는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급하게 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TSMC 개발에 의구심을 드러냈죠. 대형 고객사인 퀄컴과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은 예년 같았으면 TSMC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미루며 삼성과 TSMC를 고민하는 상황. 기술을 먼저 삼성전자가 선점한 덕분에 TSMC와 경쟁이 가능해졌죠. 경쟁자의 성장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만을 시야에 둔 중국의 압박이 TSMC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만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던 TSMC는 주요 생산 라인이 대만에 몰려 있기에 중국의 포격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과 대만 관계, 대만의 중요 기업인 TSMC 역시 주요 고객이 중국에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TSMC는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유더인 TSMC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은 중국에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상호 연결성에 의존한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곳이 피해를 받는다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은근한 암시를 주었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통해 전쟁을 상정해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약 2조 6,100억 달러, 한화로 3,409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국 IT 회사 때문에 미국을 향해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강행했을 때도 중국은 TSMC 반도체만은 보복에서 예외를 두는 꼼수를 드러냈죠. 중국의 2021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중국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대만 제품입니다. 대만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자멸이나 마찬가지인 셈. TSMC는 중국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에서 중국이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만약 중국이 속도전을 가정하고
대만 침공을 강행했을 경우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 세운 TSMC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TSMC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 TSMC가 보험으로 세운 일본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장은 이제 막 개발에 착수된 곳,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을 무시하기에도, 그렇다고 중국을 달래서 침공을 막는 것도 TSMC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TSMC가 미국 투자도 단행하면서 부랴부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이런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R&D에 들어갈 돈을 소모하는 것은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TSMC가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함에도 승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리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TSMC를 바라볼 수 있죠. 이미 기술 개발에 있어 혁신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 문제가 최근 해소되면서 CEO의 결정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3나노 기술 개발에 기뻐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 그는 5년간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3분의 2 이상이 반도체 개발에 쓰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 테일러시를 선택한 것 역시 미국의 반도체 우선 정책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일러시 공장을 통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저축되지 않는 상품, 공격적인 미국 투자 덕분에 삼성전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이에 대응해 TSMC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에 TSMC 역시 애리조나 주 공장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TSMC가 다양한 공정을 준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삼성도 생산 라인을 다변화하며 TSMC에 적극 맞서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새로운 신규 공장 설립을 예고하며 남미 협력을 강화했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 MOU 체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TSMC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 삼성전자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을 주무대로 반도체는 물론 삼성그룹의 주요 생산 라인을 넓히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이 밖에도 4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파운드리 신규 증설을 예고했죠.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TSMC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상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2030년을 대비 의미 있는 M&A 인수 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이 TSMC일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한국 기업의 확장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승기를 잡으며 한국이 TSMC를 압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TSMC는 당분간 삼성전자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할 예정.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TSMC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죠. 강력한 반도체 시장 지배자로 우뚝 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현재 끔찍한 내전이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현재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준군 사조직인 신속지원군 RSF 징부군의 통합 문제를 두고 수도에서 무장 충돌을 시작했는데, 이 충돌로 일주일 동안 2,000명이 넘는 수단인들이 이웃나라인 남수단으로 피신했고, 진 세계 각국은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동원해 자국민 탈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한국 역시 수단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급비작전을 수행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 직전을 위해 투입한 특수부대의 면모가 특이합니다.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수단 군인들이 손도 못 써보고 놀쳐버렸는데, 아프리카에서 현원한 모세의 기적, 그리고 급비작전을 수행한 특수부대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몇 년 진 방영된 강철부대, 가짜 사나이 등 특수부대를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들 덕분에 한국에서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특히 김칠부대에는 육군 특진사 707특임대, 해군 해난구조진대 SSU, 해군 특수진진단 UDT,
해병대 수색대, 군사경찰특임대 SDT 출신 등 실제 특수부대 출신의 출연자들로 구성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들이 복무했던 특수부대는 진부 손에 꼽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부대들이지만 강칠부대에 등장하지 않은 특수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CCTC Combat Control Team로 물리는 공정통제사인데요. 사실 공정통제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는 했습니다. 몇 년 진 달레반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당시 한국인들과 한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 391명의 탈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일론에서 이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었으니까요. 사실 CCT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공정통제사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 공정통제는 전쟁 시 공수부대원이나 물자를 공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쟁 발발 시 제일 먼저 직진에 침도한 후 아군이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초기 관제, 화물 및 병력 투하,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헬기에서 낙하한 후 바다 밑으로 잠수에 은밀히 침입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직진에 파고들어야 하죠. 이후 직진에서 직접 관찰한 고도와 바람, 날씨, 지형, 전투 상황 등을 고려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병력과 화물이 지막한 장소에 도하들 수 있도록 통제하는데요. 즉, 만약 이들이 공정통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직진에서의 전투는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수한 임무 때문에 이들을 묽은 베레나 침두로의 개척자 또는 가장 민저 침두에 가장 늦게 탈출하는 특수부대 등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CCT가 타 특수부대와 차별화되는 점은 전체 부대원이 고작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CCT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훈련을 수료하게 되는데 우선 육군 특진사 707특임대에서 1년 동안 니카산 강화 및 고공훈련을 논과해야 하고 바다에서의 특수직진을 위해 해군에서 UDTSEAL에서 1년의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흥급구조, 인벽 등반, 짐수, 대테러 등등 자체직으로 1년의 특수훈련을 포함 고난이도 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군 부사관 중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CCT 선발 과정을 진행하는데 낙오 없이 무사히 3년을 수료하면 비로소 묽은 베레를 수여하게 되고 끝까지 완수하는 인원은 고작 1터부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들의 훈련은 워낙에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고 대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진군을 통틀어 가장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을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단에 등장한 겁니다. 인천에서 9,800km, 비행기로 11시간을 날아가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수단에 도착합니다. 2021년 세계은행 월드뱅크 기준으로 수단의 1인당 지피는 고직 751.82달러 약 1,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수단 전체 인구의 평균치이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민은 기아와 가난에 시달립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수단은 축복받은 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넓은 국토와 더불어 천연가스, 금, 은, 망간, 아연, 철 등 나일강을 주축으로 하는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데 특히 밀, 깨, 사당수와 같은 농작물 재배도 활발해 안정만 된다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수단은 이 잠재력이 발현되려면 우선 내부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인증 갈등과 종교 갈등의 심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내진을 치른 끝에 2011년 급기야 남수단의 분리 독립으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한 정치체제로 인해 또 내진이 발생했습니다. 물과 얼을 전에 말이죠. 수단에서 내진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15일 2011년 남수단이 분리 독립한 후 진권을 잡은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는 제대로 국가를 통치하지 못해 빈곤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한다며 군부가 등장해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독재자 축출에는 성공했으나 군부의 등장은 시민들의 물만이기도 했습니다. 군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권력을 갖지 않겠다며 입달라 함독을 총리로 선출했지만 자신들의 바램과 달리 그가 정권을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미 2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진권을 잡은 알부르한 대통령은 시민들을 달래고자 징부를 구성했으나 그에게 방해 요소가 엎딘 것은 아닙니다. 신속지원군 Rapid Support Forces RSF이 있었죠. 쿠데타 과정에서 군부의 커다란 조력자이면서 일 잘하는 하수인이 되어준 RSF는 진규군과는 별개의 민병대로 활동하며 군부의 권력 장악에 힘을 실어줬는데 군부와 RSF 간에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군부는 러시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RSF는 칠러 성향을 보여 이를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군부와 RSF의 통합 문제가 내진의 물씨가 됐죠. 군부는 2년 내로 RSF를 진규군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지휘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간 군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RSF의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참다 못한 RSF가 2022년부터 수단 진역에 10만 명 규모의 조직원들을 배치시켜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올 4월 15일 그 긴장감이 내진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진의 가장 큰 피해는 시민들이 입습니다. 내진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넘는 수단인들이 님수단으로 피신했습니다. 물론 수단에도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자국민 구하기 탈출 작전에 돌입했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튀니지, 요르단, 이집트 등은 대사관을 폐쇄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답출 작전을 성공했는데 한국 역시 이 직진을 완벽히 수행해 안전하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루 진 노심초사하딘 한국인들에게 안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단에 거주하딘 한국 외교관과 교민 28명이 수단을 탈출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수단은 카오스 그 자체였기 때문에 탈출 작전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수단에서 탈출 작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22일인데요. 국방부는 공군 C-130J 슈퍼 허뮬리스 수송기를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 기지에 착륙시켰는데 이 수송기에는 707특임대와 조종사, 정비사,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최초 수단의 수도인 하르톤 공항으로 착륙할 예정이 있으나 공항이 폐쇄되자 일단 지부티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후 다시 수단의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상 2승이라는 플랜 B를 가동해야 하므로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까지 급파했습니다. 여기에 아프간 7수 당시 철임 항속거리가 슈퍼 허큘리스의 2배에 달하는 KC-330 시그너스 공중금유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출발했는데요. 이 수송기는 유립 에어버스 A330 여객기를 개조한 기체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미라를 직진 때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은 흔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수단 동부 호내에는 포트 수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흔해에는 제다가 있죠. 그래서 우선 교민들을 하르톤에서 포트 수단으로 이동한 후 이들을 실어 제다로 이동한 후 다시 한국으로 이송하는 작전이 계획됐죠. 이 시각 한국 교민 28명은 하르톤의 한국 대사관으로 긴급 피신해 있었는데 이들을 대사관에 피신시킨 것은 진부 남궁환 주수단 대사 덕분입니다. 그는 탈출 3일 전부터 교민을 일일이 찾아가 진부 차량에 태운 후 대사관으로 데려왔는데 항구 도시 포트 수단까지의 이동이 이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된 탈출 작전은 최초 포트 수단까지 13시간 걸리는 경로를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안진을 위해 33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을 실어 나른 버스에는 한국 교민 외에도 5명의 일본인도 동승했는데 하르톤에서 시 외곽까지 이동할 때는 RSF 오토바이 훈단이 호위했고 이후 UAE 대사관 차량이 이들을 에스코트했다고 하는데요. 긴 이동 시간을 위해 교민들은 김밥 40줄과 떡 등을 준비해 비상상황에 대비했고 비상식량으로 준비한 과자와 라면, 오징어포, 인삼차 등을 나눠 먹으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트 수단에 도착한 교민들은 슈퍼 허큘리스를 타고 제다로 이동한 후 제다에서 시그너스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이동해 서울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 이 영상은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부와 군이 보안의 문제로 멤버고 보도회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혹 문제가 될까 싶어 솔리지 못했습니다. 선전보도의 욕심 때문에 자칫 작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니 한숨이 놓입니다.